10.5로 넘어가게 되면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어떤 버그를 픽스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기능들이 몇 가지가 들어갔어요. 몇 가지 중에서는 많은 유저분들이 바라는 그런 어떤 선에 틀을 마는 기능이라던가 또 뷰에 대한 방법도 좀 바뀐 게 있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런저런 많은 노력은 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원래 제가 이제 기스캠 90.5 CD를 지금 조금씩 배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CD 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영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있죠. 지금 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PDF 파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맨 위로 올릴게요. 왓춘이라고 써져 있는 이 항목 있죠. 이 항목이 이제 기스캠 10.5 버전에서 바뀐 내용들을 다 보여주는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기본적으로 컴퓨터 사양도 조금씩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2012 플러스 10.3 버전이나 10.5 버전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스톨레이션에 대한 설명은 제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여기 좀 쭉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문서로 만들었고, 그 몇 가지를 또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저희 그걸 시작하기 전인데요. 이제 바뀐 내용 쭉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깁스캠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내에서 선반도 지원하고 밀링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지원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메인이 되는 건 밀링 쪽이다 보니까 밀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어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보여드릴 그 기능은 보게 되면 익스플로드 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익스플로드 기능은 아까 제가 이제 밀링 위주로 보여드린다고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선반이든 밀링이든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기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 수 있는 문서가 하나밖에 없죠. VNC 문서 하나밖에 없는데 파일 변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의 파일들을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솔리드워크라던가 아니면 시마트론 아니면 유지, 프로이 같은 경우에는 설계까지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셈블리 파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셈블리 파일을 깁스캠으로 변환하게 되면은 파일 변환 문서가 하나 생기게 되고 그 문서에서 어셈블리 파일들이 각각의 파트로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이번에 깁스캠의 새로 생긴 기능 중에 하나가 익스플로드 뷰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 익스플로드 뷰라는 기능은 어셈블리 파일이 들어왔을 때 쓸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셈블리 파일을 깁스캠으로 열었을 때 익스플로드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파일 변환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화면에 깁스캠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열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파일 변환시킨 문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문서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지금 제가 화면에 하나의 문서를 열어놨는데요.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깁스캠을 실행시켜서 하나 이제 기기의 모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얘가 지금 화면에 있는데 혹시 다들 잘 보이시나요? 화면 다들 잘 보이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셈블리 파일을
깁스캠으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회색으로 나와 있다는 건 이게 지금 솔리드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인데, 선택하게 되면 파트가 여러 가지 파트로 이렇게 나눠진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 이때 깁스캠 요번에 새로운 익스플로드 뷰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익스플로드 뷰는 보시게 되면 키보드에 키보드 2죠, 2. 키보드 2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내가 아까 보았던 솔리드 모델링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돼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이시진 않지만 키보드의 이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근데 이 버튼 계속 누르는 것도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버튼을 뗐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해줄 수가 있냐면 키보드에 W 키가 있어요. W 키를 한번 제가 눌러줘 볼게요. 자, 키보드에 W 키를 눌러주게 되면 좌측 하단에 아까 제가 보고 있었던 일반적인 뷰로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여기에 대고 제가 마우스 커서를 각각 파트에다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어셈블리 파일로 가공한 문서가 왔을 때 그 어셈블리 파일에서 제가 형상이 어떻게 나눠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어셈블리 파일에서 우리가 XYZ 이동 값을 줘서 Z를 쭉 나열시킨다거나 아니면 Y를 쭉 나열시켜주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익스플로드 뷰를 써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파트만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도 있었는데, 그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익스플로드 뷰를 이제 실행한 상태잖아요. 말 그대로 이게 뷰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동적으로 저렇게 전개가 된 상태로 작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파트를 이동시킨다던가 그런 걸 하시려면은 다시 ESC 키를 눌러주시고 원파트로 되돌아온 다음에 파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직접 눌러서 뽑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대신 우리가 어떤 그 가공할 문서에 대한 그런 파트를 확인할 때에는 W키를 누르는 게 많이 좀 요긴하게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기능이 하나 새로 생겼고요. 다시 제가 파워포인트를 열고 나머지 기능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기능은 이 기능. 프로파일러 옵션입니다. 이 프로파일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깁스캠에 있는 기능이었어요. 이건 뭐냐면 솔리드 모델링이 있을 때 프로파일러라는 그 아이콘을 눌러주게 되면 원점이 있는 곳에 가상의 단면이 생기면서 그 가상의 단면과 솔리드 모델링이 만나는 곳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라인을 뽑을 수 있도록 지시선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선들을 선택을 해서 라인을 뽑거나 아니면은 가공 바운더리를 정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2013 20.5 이전까지는 이 프로파일러라는 기능이 단 한 가지의 그런 어떤 옵션밖에 없었어요. 그 옵션이란 거는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단면과 모델링이 맞닿게 되면 그 맞닿게 되는 면 기준으로 해서 선을 뽑을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옵션이 세 가지가 나서 이 세 가지의 옵션으로 바운더리를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뽑을 수 있는 방법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깁스캠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제가 실린더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실린더 영상 다들 잘 보이시나요? 네,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한번 프로파일 기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프로파일러 기능은 예전부터 있는 그런 기능이었어요. 뭐냐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실린더 영상이 이렇게 있을 때 화면에 나와 있는 프로파일러 전환이라는 기능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런 옵션들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 예전에 있던 거는 슬라이스 플랜이라는 기능 하나밖에 없었어요. 슬라이스 플랜이라는 거는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좌표계 기준으로 해서 이 좌표계에서 가상의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 가상의 평면과 솔리드 모델링과 이렇게 만나는 곳에 지금 보신 것처럼 실루엣 커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시선들이 나왔던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실린더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에 홀 영상이 있다 보니까 홀 영상을 제외해서 이렇게 윤곽 라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이 옵션이 세 가지가 더 생겼다는 거죠. 스펀버디랑 실루엣이랑 실린더. 개인적으로는 이 실루엣하고 실린더 기능은 좀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스펀버디라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펀버디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자,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시선이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그 지시선이, 우리가 선반에서 뽑을 수 있는, 그런 지시선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형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이 지나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선반으로 작업하게 된다면은 선이 만들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안 생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슬라이스 실루엣입니다. 슬라이스 실루엣은 눌러주게 되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뷰, 지금 Y죠. Y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곽 라인이 이렇게 자동으로 잡히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제가 다른 파일 열어서 다른 하나의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보시면 더 쉬울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스 실린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슬라이스 실린더를 써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통의 평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금 좌표의 평면이 잘못돼서 저렇게 나왔고요. 이거를 제가 지금 보신 것처럼 좌표계 평면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을 때 아까는 하나의 평면이었던 게 지금은 원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통을 내 마음대로 사이즈를 늘릴 수가 있죠. 당연히 지금 원통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만져주고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준 다음에 깊이 값을 제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R 값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통면하고 접촉하는 곳에 라인을 저렇게 쉽게 뽑아줄 수 있고요. 자, 프로파일로 깊이를 눌러주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반경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스 실린더라는 기능이 있었죠. 슬라이스 실루엣이요, 실루엣. 얘를 제가 다른 파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파일로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어디다 잘 썼는데 어디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프로파일로 전환을 해서 슬라이스 실루엣을 눌러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저 슬라이스 실루엣 기능이 좋은 게 우리가 기스캠으로 솔리드 가공을 하게 되면은 가공의 바운더리를 구해줄 때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바운더리를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때 써주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이고야, 잠시만요. 여기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그럴진 않겠지만 이 형상에 우리가 밀링이니까 이제 Z에서 봐야겠죠? Z에서 봤을 때 여기 외곽 라인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써져 있는 슬라이스 실루엣이라는 거는 내가 Z에서 봤을 적에 보이는 외곽 실루엣을 한 번에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게 되면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외곽의 이 라인들이 쉽게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외곽의 이 바닥에 있는 실루엣 라인.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공을 할 때 이 라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을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외곽 라인을 쉽게 만들어졌죠. 지금은 제가 이 좌표기 기준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이거를 제가 좀 많이 위로 올렸죠. 좌표의 평면을 솔리드하고 맞닿지 않게 좀 많이 올렸어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내가 솔리드 면하고 저렇게 딱 맞닿지 않아도 실린더 실루엣 슬라이스를 써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표면과 솔리드 형상이 맞닿지 않아도 위에다가 이렇게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솔리드 가공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커브가 이 모델링 표면상에 있으면 오히려 더 찍기가 더 불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 바운더리를 스튜디오 모델링도 좀 많이 높게 그리신 다음에 잡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슬라이더 실루엣을 쓰게 되면 이걸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높이에다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곽 라인이 금방 나왔죠. 이런 기능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윤곽 가공에 생긴 기능인데 이번에 보게 되면은 램프 가공과 양방향 가공, 엑스트라 옵셋이라는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램프 가공과 엑스트라 옵셋은 V 10.3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10.3에 어디에 있었냐면요.
플러그인에 HSM 안에 Z램프 컨투어, 옵셋 컨투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업체를 다니면서도 이 기능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플러그인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기능이 예전에는 아까 얘기했던 플러그인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윤곽강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좀 수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방향 가공이라는 그 옵션이 생겼습니다. 요거를 제가 기스킹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설명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형상도 그냥 간단한 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깊이를 이렇게 써놓고요. 선을 찍어서 자, 투패스 이렇게 냈습니다. 자, 투패스 이렇게 냈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만들었었던 투패스인데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윤곽가공에 오시게 되면 램프 다운이라는 옵션이 있죠. 얘를 체크를 해주고 투패스를 내게 되면 얘를 체크해주고 투패스를 이제 내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Z램프 컨트롤의 기능을 그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Z램프 기능이 그거였었잖아요. 윤곽가공으로 낸 거를 펠리컬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서 받는 건데 정면에서 본 건데 투패스 이렇게 헬리컬 방식으로 돌아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엑스트라 옵셋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엑스트라 옵셋 개수라는 거는 옵셋 컨트롤랑 같은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툴낸 걸 보게 되면 제가 선택한 박스 모양으로 이렇게 1회전 했잖아요. 1회전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밖에 한 5mm 떨어진 곳에서 1mm씩 5, 4, 3, 2, 1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여유값을 바깥에부터 치면서 안으로 들어오는 형상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저희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가공 여유를 5를 넣고 재실행 눌러주고 4를 넣어주고 또 실행 3을 눌러주고 실행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번거롭다 보니까 여기 엑스트라 옵셋 개수라는 걸 써줄 수가 있어요. 엑스트라 옵셋 개수는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옵셋 개수를 예를 들어서 5이라고 써요. 그러면 이 윤곽 가공 경로가 5개가 더 생기는 겁니다. 5개가 더 생길 때 한 패스와 한 패스 사이 간의 거리 값이 지금 2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재실행을 눌러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패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옵셋 컨트롤 그냥 같은 거고요. 다시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원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양방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방향은 뭐냐면 양방향에 체크라고 툴을 낼게요. 지금 툴 낸 걸 보게 되면 제가 윤곽 가공을 해서 외접으로 했고 가공 방향을 시계 방향으로 했잖아요. 근데 양방향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반시계 시계 반시계 상향 하향 양방향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더 편하시겠죠. 너무 빠르면 보게 되면 항구가 시계 방향을 돌고 그 다음에는 반시계를 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시계 저렇게 하향 상향을 같이 먹으면서 가공을 하게 되는 게 양방향 가공의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게 되면 윤곽가공이라던가 황삭가공에도 똑같이 바뀐 게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기 보게 되면 밀피처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형상으로부터의 깊이, 공부로부터의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두 개의 옵션은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부터 있던 옵션이었어요. 이거는 드릴 가공에서 저런 옵션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솔직히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아니긴 한데, 이게 어떤 기능이고 밀피처하고 어떤 기능이 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0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됐는데, 이걸 형상으로부터의 깊이로 바꿔주게 되면은 옵션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0에서 마이너스 20까지 가공을 한 이후에 내가 밑으로 더 내려가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 그 값을 더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을 써주게 되면 총 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공을 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예전부터 쓰던 방식이 되면은 0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밀피처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주게 되면 Z 접근, 복귀 Z, Z 최고면, Z 형상 깊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은 Z 접근이라는 게 절대치로 되어 있고 나머지 다 절대치로 되어 있는데, 이 Z 접근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15. 복귀 Z는 얘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면은 여기, 형상 깊이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직접 타이핑을 쳤었는데, 만약에 제가 Z 최저값을 절대치가 아닌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동. 자, 그러면 Z 최저값을 지금 기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동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제가 가공한다고 찍은 이 외형선이 Z0에 있죠. Z0. Z0에 있는데, 이 형상의 높이를 자동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눌러주게 되면은 Z 최저값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한 줄 나왔잖아요. Z0에.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Z값을 내린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0에서 마이너스 25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툴패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밀피처라는 거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수치를 이렇게 입력해서 가공의 깊이 값을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Z 높이 값을 자동으로 인식하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밀피처예요. 자, 그리고 포켓에서 바뀐 내용을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게 되면, 포켓에서 보게 되면 지금 소재 보스 인식 가공이라는 기능이 하나 생겼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황삭 가공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소재 사용에 체크를 해줘야 돼, 반드시. 그 다음에 밖의 형상은 밖의 형상 보스라는 곳에 체크를 해줘요. 이렇게 되면,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박스를 잡고 선택한 공정이 황상이니까 이 안을 쳐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실행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툴패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는 지금 가공이 되겠죠. 보시게 되면 어디까지나 소재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밖의 형상의 보스라고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이 소재, 이 회색의 실루엣 있죠. 얘를 선으로 인식을 해서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선은 아니지만 옵션을 체크함으로써 여기까지 툴패스가 황사처럼 인식을 하고 툴패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2D 가공 쪽으로 해서는 지금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2D 가공이고, 그 다음은 이제 3D 기능을 보여드리기 전에, 기스캠 그 선 그리는 방법 중에서 많은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거의 제가 귀에 이제 못이 들 정도로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트림 기능을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 트림 기능이 생겼거든요. 그 트림 기능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캐드에 새로 생긴 기능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형상이란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로 생겼는데요. 이제 형상에 보시게 되면은 맨 끝에 형상 결합이라는 그런 옵션이 새로 생겼어요. 자, 얘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교집합 마크가 있는데 많이 그런 보던 마크죠. 이거 솔리드에도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끔 바뀌었어요. 자, 먼저 플러스 기능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플러스 기능은 지금처럼 제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형상이 지금 연결된 선과 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 겹쳐진 부분을 트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교집합을 써주면 돼요. 합집합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형상을 두 개를 선택하고 합집합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안에 있는 이 선들이 자동으로 트림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그런 기능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그 옆에 있는 차집합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선을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이콘을 보시게 되면 여기 1, 2라고 써져 있는 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걸 먼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틀려진다는 걸 얘네가 간략하게 아이콘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박스를 먼저 선택을 하고 원을 선택하게 되면은요. 이 박스에서 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원에서 박스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집합을 눌러주게 되면 이제 두 개의 형상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만 남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얘는 이제 어떤 걸 먼저 찍느냐에 대한 그런 옵션이 없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형상 결합을 눌러주고 지금 이제 보여드리는 진짜 트림인데요.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안쪽이라는 걸 눌러주게 되면 지금 안쪽에 있는 형상들을 빼고 나머지 선들이 트림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바깥쪽의 형상을 빼고 트림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옆에 있는 슬라이스 형상을 눌러주게 되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선들이 다 지금 분할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더블 클릭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된 겁니다. 다 세 개가. 이런 식으로 캐드에서 우리가 생각한 완벽한 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트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어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2D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3D 밀링에서 바뀐 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설명이 조금 간단해지는 그 기능들인데요.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린 기능은 뭐냐면 바텀업이란 그 기능이 생겼어요. 이 기능은 일단 황삭을 먼저 쳐야 돼요. 황삭을 3D 황삭으로 이렇게 쳐줘요. 지금 보신 것처럼 일반적인 황삭 공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상태에서 플러그인에 보시게 되면 좀 생소한 말이 하나 생겼어요. 그 생소한 말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게 되면 바텀업 평면 가공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바텀업 평면 가공. 이걸 눌러줍니다. 반드시 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반드시 3D의 황삭을 친 이후에만 쓰실 수가 있습니다. 2D는 안 돼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 투패스가 이렇게 변환이 돼요. 변환이 된 결과를 보게 되면 바닥면과 최고의 상단면을 제외한 나머지 투패스들이 제거가 됩니다. 지금처럼 제거가 된 거 볼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면 가공 써줄 때 쓰는 옵션을 대신 써주게 되면은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면과 평면을 제외하고 살을 저렇게 한 번에 밀어주는 기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이콘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기능이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바텀업 변환 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반에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은 아니고, 원래 선반에 플런지 가공이라는 게 있었는데, 플런지 가공이 내가 잡은 영역에 따라서 제대로 가공이 안 될 경우가 있어요. 안 될 경우에는, 안 될 경우라는 건 지금 보신 것처럼 내가 이러한 영역을 잡았을 때 플런지가 앞쪽에는 그래도 좀 일정하게 들어가 있는데, 뒤쪽엔 거의 가공이 안 됐었어요. 그러한 점들이 지금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이거든요.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이제까지 그런 나왔었던 툴패스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V 시점 3까지는 우리가 플런지를 기능을 써주게 되면, 지금처럼, V자로 되어 있고, 형상이 이렇게 R 구간이 나와져 있는 구간에는, 요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요 영역을 제대로 인식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하게 어떤 기능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투패스를 만드는 엔진이 개선이 돼서 그냥 실행만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투패스가 저렇게 일정하게 고르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수정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솔리드 가공 쪽을 보게 되면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솔리드 기능 그 서페이스 가공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단일 서페이스 가공 많이 쓰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RV 같은 부위 각 돌아가는 부위를 찍어주게 되면 그 알면 부위만 찍어주게 되는데 얘가 간혹가다 보게 되면 투패스가 제대로 안 나올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이 바뀐 거거든요. 요것도 지금 보여드린 선반처럼 특별하게 어떠한 기능이 생겨서 좋아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런 투패스를 만드는 엔진 자체가 업그레이드 돼서 저렇게 바뀐 거기 때문에 이전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투패스를 내도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투패스가 이제 고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게 되면, 가공된 거 보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가공을 했잖아요.
잘 보실 거예요. RV를 이렇게 가공하는데, 지금 여러 개의 알면을 가공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보시게 되면 분명히 저는 옵션을, 긴 엣지를 인식하는 옵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긴 엣지로 가다가, 이런 데가 지금 보게 되면 짧은 엣지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이제 투패스 엔진이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지금 이게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특별하게 어떤 기능을 체크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연산만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투패스가 고르게 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고르게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 바뀐 내용을 제가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놓지 않았지만은 말로 이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나머지 기능은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 그림에 나온 기능들은 다 제가 한 번씩은 설명했던 그런 기능이고요. 저희가 그 복각기를 쓰시는 분이라고 하신다면은 스위치 타입에서 가이드 부시 부분이 시뮬레이션에 표시가 안 됐는데 그런 것도 지금 표시되게끔 바뀌었고요. 그 다음 뭐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우측에서 좋아졌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측에서 기능적으로 틸트 제어나 옵션이 조금 더좀 유동성 있게 좀 바뀌었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볼륨밀 같은 경우에는 볼륨밀에서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던 릴 피처 탭이 추가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됐고 스토리지 서페이스 그리고 아까랑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변환 데이터가 이제 좀 좋아지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프로그램 보시게 되면 플러그인에 보게 되면 이스카 공구 관리라는 게 생겼는데 이스카 홈 사이트에 가셔서 공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구를 XML 파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XML 파일로 받아주게 되면은 이스카에서 추천하는 그런 어떤 피드하고 스푼들 값을 쓰실 수 있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카 홈페이지에서 XML 파일을 다운 받으시고 여기 나와 있는 플러그인에 이스카 공구 관리를 누르신 다음에 이스카 공구 파일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그 공구의 데이터 값을 사용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공구 경로 이동이라는 그런 옵션이 있었잖아요. 공구 경로 이동을 시키는데 풀패스를 복사하거나 풀패스를 만든 다음에 이동시켜주는 그런 옵션이었는데 그 옵션도 보게 되면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OPS 변환으로요.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보니까 1시 55분인데 제가 일단 준비한 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뀐 내용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인 버전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중간에 어떤 그런 포인트 개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2D 밀링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요 대덕이신데 그분들이 쓰실 때 좋은 기능이 몇 가지인 게 있어서 오늘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렸고요.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 된 내용, 프로그램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은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어 놔서 그 동영상을 웹하드에 올릴 겁니다. 웹하드에 올려놓으신 걸 보시고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지금 보여드린 거 말고라도 좀 키스캠에서 뜨시면서 불편한 점이라던가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은 직접 채팅창에 적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스피커가 있으신 분들 스피커로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질문이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 밀링 기준으로 했을 땐 적어도 한 3가지 기능 정도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질문이 안 나오네요. 제가 설명을 잘해서 그런 건지 다들 말씀이 없으시네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하이록 같은 경우에는 이 버전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회사를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가 지금 혹시 안 되어 있으신 분은 그러면은 저기 창에다 써주시겠어요? 지금 10.5 버전이 설치 안 되신 분 있으세요? 딥스캠이 2011 버전부터죠. 2011 버전부터 MSU 유지 보수가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새로운 버전이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새로운 버전 패치가 나왔다. 다운받아서 써라는 메시지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유지 보수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면은 지금 이걸 다 정상적으로 설치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10.5 버전이 설치 안 되신 분 있으시나요? 안 되신 분 있으시면 저희가 CD를 나눠드리고 그 CD로 설치하는 걸 도와드릴 겁니다. 네, 10.5점이는 상관없습니다. 하이롱은 설치가 제대로 됐나 보네요. 그리고 요거 설명드린 거 대한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영상을 저희 웹하드에 올려놓을 거예요. 웹하드 주소는 웹하드.co.kr이고요. 아이디가 KCT 숫자 4, 예, 알파벳 U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가, 네, 저기 적어주셨네요. 1234입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게스트 폴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오늘 업데이트된 기능을 몇 가지, 한 8가지로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아직 올리진 않았어요. 그걸 동영상을 올릴 테니까 혹시라도 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보여드린 파워포인트도 올려놓고 제가 영문으로 된 저것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없으시면 그냥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더우신데 다들 고생하시고요. 아마도 다음 주쯤이면 휴가들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휴가 즐겁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